안녕하십니까, 포대인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약 20강 정도에 걸쳐서 저와 함께 카메라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촬영을 하죠. 촬영을 한 다음에 후보정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후보정을 할 때 거의 모든 작업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후보정을 위한 대표적인 툴, 포토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카메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목차를 보면 DSLR과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 DSLR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제품 촬영을 할 때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나 요즘은 스마트폰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도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카메라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제품 촬영을 할 때 전문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제품을 멋있게 찍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DSLR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편이 훨씬 좋기 때문에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SLR 카메라를 살펴본 다음에 구도와 빛,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구도와 빛만 잘 잡아도 웬만큼 좋은 사진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도와 빛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처음에 여러분이 잘못 개념을 잡으시면 DSLR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조작을 해야 되고 셔터 스피드와 ISO는 또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이 나오죠. 화이트 밸런스가 무엇이고 화이트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촬영을 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카메라를 정확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카메라를 여기 선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만 비단 선택을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DSLR 카메라와 결합되는 렌즈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지 훌륭한 음, 그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SLR과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일명 똑딱이 카메라,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를 우리가 일명 똑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림 보시면 그냥 똑딱 단추 하나만 누르면 사진이 쉽게 찍힌다 그래서 똑딱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DSLR 카메라는 무엇이고 컴팩트 카메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뷰파인더 피사체를 확인하는 창, 뷰파인더와 실제 피사체가 찍히는 렌즈의 위치가 다른 카메라를 우리가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라고 합니다. 다음에 DSLR은 뷰파인더에 보이는 피사체가 실제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피사체와 동일한 카메라를 DSLR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서부터 뷰파인더라는 뭐 약간 들어보지 못한 용어도 나오고요. 피사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가 동일하고 뭔가가 동일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먼저 컴팩트 카메라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자, 이 컴팩트 카메라인데 컴팩트 카메라를 옆에서 단면을 이렇게 딱 보면 위쪽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눈을 대고 피사체, 내가 촬영하려는 물체나 사람, 풍경 등을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똑딱이를 딱 누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피사체, 풍경, 인물 등이 어느 곳을 통해서 찍히냐면 이 밑에 렌즈가 있죠. 이 렌즈 이렇게 요거죠. 이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 카메라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뷰파인더와 실제로 사물의 빛이 카메라로 들어온 데가 다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것과 피사체가 들어오는 빛의 위치가 다른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LR 카메라는 무엇이냐?
SLR 카메라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카메라를 우리가 SLR 카메라라고 합니다. 뭔가 전문적이죠. SLR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중화됐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분들이 많이 소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전문 기자들이 다 DSLR을 사용하죠. 자, 이 DSLR 카메라는 컴팩트 카메라와 달리 내가 보는 여기 눈이 여기 위치를 해요. 여기에 눈이 위치를 하는데 피사체가 여기서 컴팩트 카메라처럼 바로 이렇게 피사체의 빛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좀 지우고요.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피사체의 빛이 이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진한 파란색 얘가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그죠? 그래서 거울이 셔터인데 얘가 위로 이렇게 피사체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튕기고 튕겨서 내 눈에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피사체 모양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위에서 탁 누르면 얘가 위쪽으로 탁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쪽에 들어오던 빛이 어떻게 해요? 뒤쪽에 있는 CCD판이라든가 시모스판,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필름에 닿아서 사진이 찍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아시겠죠? 차이점은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는 뷰파인더로 보는 곳과 실제로 피사체가 찍히는 곳이 달라요. 상이한데 DSLR 카메라, SLR 카메라는 빛이 들어오는 곳과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곳 다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SLR이라고 그러고요. 디지털 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시대에는 SLR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필름이 꽂히지 않고 시모스나 CCD판이 꽂힙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D를 붙여서 DSLR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 요즘은 뭐 미러리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미러,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이 바로 찍히는 렌즈도 있는데 일단 크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DSLR과 컴팩트 카메라, 간단하게 그냥 똑딱이 카메라로 분류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팩트 카메라는 워낙에 사용하기가 쉽고 전문적인 그 촬영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품 촬영을 하거나 어떤 촬영을 할 때 DSLR을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DSLR 카메라는 다소 무거워요. 그죠?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무겁고 남성분들도 한 반나절 정도 동안 촬영을 하면 손목이 약간 시큰거릴 정도로 다소 무겁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경량화되고 있는 추세죠. 자, 그리고 조작이 어려워요. 조작이 어렵단 말은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많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학습할 내용이 많다는 거지. 이게 어떤 대단한 학문처럼 많이 까다롭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조작이 어려운 DSLR을 컴팩트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겠죠. 장점은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큰 장점이겠죠. 자, DSLR 카메라의 장점을 보면 필름 카메라의 필름을 대신하는 CCD나 CMOS판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여기에 원래 필름이 담겨져 있죠. 예전에는. 근데 이 필름 대신 뭐가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CMOS라든가 CCD판이 장착되고 여기에 빛이 딱 들어와서 맺히면 여기에 이제 그 기록, 촬영을 한 기록이 남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PC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 대신 이런 CMOS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근데 CMOS가 존재를 하는데 컴팩트 카메라도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CMOS가 존재를 합니다. 네, 차이점이 있어요. 컴팩트 카메라는 이렇게 우리 성인들의 손톱만한 크기만큼의 CMOS가 있고요. 그 다음에 DSLR 카메라는 필름 사이즈하고 똑같은 CMOS 크기가 있어요. 자, 어떠한 사물을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사물을 촬영한다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빛을 받아들이는 필름, 디지털에서는 이 CMOS가
컴팩트 카메라는 이렇게 조그마고 DSLR 카메라는 커요. 이렇게 크다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양의 똑같은 피사체를 찍는다 할 때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풍부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모스의 크기와 연관 지어서 하나씩 잘 생각해 보면 아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누가? DSLR 카메라가. 그러면 아 더 많은 색깔을 표현할 수 있구나. 색상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면 고해상도고 화질이 작업물의 결과물이 더 좋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 렌즈를 교환할 수 있어요. 컴팩트 카메라는 자, 렌즈를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그냥 고정돼 있어요. 하지만 DSLR 카메라는 바디 따로, 렌즈 따로 이렇게 렌즈를 내가 원하는데 촬영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렌즈를 우리가 장착을 해서 마운트 한다고 합니다. 마운트를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24 어떤 풍경을 찍을 때 우리가 렌즈편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1124mm라는 이런 렌즈 같은 경우에는 광각,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이 볼 수 있는 화각보다 더 넓은 화각의 풍경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풍경이나 이런 데를 많이 찍고요. 또는 실내 인테리어, 실내에서 큰 넓은 화각이 필요한 장면이 있을 때 그때 찍고요. 그다음에 2470은 가장 그 DSLR 카메라에서 국민 표준 렌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24mm에서 70mm 조리개 수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광각서부터 어느 정도 마운까지 여러분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요런 렌즈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5250이라는 거 있어요. 250 굉장히 멀리 있는 것도 쭉 당겨서 찍을 수가 있고요. 70, 200 같은 거 요런 렌즈, 고가의 렌즈들도 우리가 장착을 해서 훌륭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동 조작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누가? DSLR 카메라가. 자, DSLR 카메라를 위에서 바라본 모양인데요. 조리개 우선이라든가 뭐 셔터 우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M 모드, 완전히 수동이죠. 조리개와 셔터를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해놓고 찍을 수 있는 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렌즈를 띄어낸 탈착한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렌즈를 넣어서 마운트 한다고 합니다. 장착을 해서 우리가 촬영을 합니다. 이 안에 CCD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울이 가리고 있는데 셔터를 딱 누르면 얘가 위로 탁 올라가면서 그 순간 올라가 있는 순간 안쪽에 CCD판에 빛이 들어가서 촬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옆모습도 한번 볼까요? 옆모습은 HDMI로 출력을 할 수 있는 단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도 달 수 있고 마이크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단자들도 다 내장이, 기본적으로 DSLR 카메라는 거의 대부분 이 정도는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SLR 카메라가 갖는 장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거 외에도 DSLR 카메라가 갖는 장점은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DSLR 카메라를 정말 잘 다루시고 많은 학습을 실습을 하다 보면,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나만의 훌륭한 작품을 얼마든지 많이 컴팩트 카메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많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도와 빛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 카메라 갖고 여러분이 촬영을 할 때 구도,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을 건지, 피사체가 돋보일 수 있게 어떠한 구도로 촬영을 할 것인지, 또는 빛, 어떠한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촬영을 할 것인지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요소만 잘 고려를 해서 촬영을 해도 얼마든지 전문가다운 촬영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구도와 빛을 잘못 다루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 설정을 하고 여러분이 촬영을 해주시면 작업물이 피사체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작업 결과물은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작업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촬영할 때 구도와 빛만 잘 이해하고 촬영해도 거의 완벽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구도란 시선 처리와 주변 사물 등을 이용한 가장 안정적인,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안정적인 피사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촬영 시에도 구도를 고려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촬영 후에는 이미지 편집들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툴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구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 엄마하고 아이가 굉장히 다정스럽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엄마는 약간 걸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풀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그림은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죠. 아, 엄마는 정면 얼굴도 보이지 않고 두상에 반밖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와 아이가 굉장히 다정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이는 그냥 이뻐요. 이쁜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죠?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답답해 보이죠? 여기가 딱 벽으로 막혀 있어서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는 최악의 구도죠. 이런 구도로 사진을 찍으면 일부러 이렇게 찍지 않는 한 이런 구도로 사진을 찍으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충분히 이 사진 한 장으로 충분히 이야기거리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구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와 주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요. 자, 다음에 주변 사물을 이용하는 안정감인데요. 자, 좌측에 있는 그림 보면 소파가 있겠어요. 그죠? 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데 똑같은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소파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죠. 즉, 뭔가 불안해요. 이 아이가 이 소파에 기대어 있는데, 이 소파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 바라보는 사람도 뭔가 고개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우뚱하면서 그죠? 불안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딱 시선 처리도 어느 정도 여백을 줬고요. 그 다음에 쇼파로 하여금 뒤에 있는 쇼파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훨씬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 한 번에 되진 않고요. 이론적인 거 내용을 일단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촬영을 해보시고 촬영을 한 다음에 이미지 편집 툴을 이용해서 아주 최적화된 구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빛입니다. 빛은 자연광 또는 인공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촬영하려는 피사체의 적절한 노출을 찾도록 합니다. 피사체가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피사체의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촬영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 아이가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그림자가 옆에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놀이터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 얼굴에 그림자가 져있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그렇게 나쁜 날씨도 아니면서 아닌 거에 불구하고 이렇게 사진이 전체적으로 조금 우중충한 사진이 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어두운 주변 환경으로 인해 피사체가 어둡게 촬영된 조금 안 좋은 케이스에 속하는 사진이겠죠. 이럴 때는 플래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찍으려는 주 피사체의 빛을 좀 강조해 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과도한 노출로 피사체의 세밀한 부분의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노출, 빛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색깔이 다 날라가 있죠. 그리고 김밥인데요. 김밥에 밥 알들이 다 하얀색으로 뭉개져 있습니다. 색끼리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빛을 쏘여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적정 노출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입니다. 빛의 방향을 고려하여 촬영을 합니다. 그죠? 자, 빛은 이렇게 정면광이 있고 사광이 있고 역광이 있는데요. 이 역광은 일부러 어떤 예술 작품을 찍을 때를 빼고는 거의 여러분들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정면광하고 사광이에요. 정면광은 피사체입니다. 피사체가 이렇게 있고 카메라가 내가 여기서 촬영을 하고 내 등 뒤에서 빛이 와서 이렇게 빛이 피사체의 정면으로 향하는 거 이게 가장 안정적인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사광은 옆에서 오는 겁니다. 사광도 많이 쓰긴 쓰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입체감은 굉장히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밝고 어둠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면은 그 사진이 2D지만 실제로 입체감, 3D의 느낌이 나게 입체감은 많이 주어질 수가 있지만 이쪽에 과다한 그림자 생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그 사진이 어둡고
색깔 이쪽에 색깔이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역광 같은 경우에는 그 피사체 뒤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바라보는 곳, 촬영을 하는 곳에 이쪽은 다 그림자예요. 즉, 만약에 사람 얼굴이다 그러면 눈, 코, 입이 그냥 검정게 무엇을 촬영했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둡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역광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태양을 등지고 촬영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사광하고 정면광하고 요 중간, 즉 빛이 내 등 뒤에서 오긴 오는데 약간 측면 쪽에서 오게, 이런 45도 각도 쪽에서 오게 촬영을 하는 게 그 스냅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가장 좋은 빛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OS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DSLR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DSLR 카메라의 장점은 촬영자의 의도에 맞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OS가 아니라 ISO죠. 예, 정정합니다. 자, ISO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촬영 의도에 맞게 각각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조리개가 무엇이고 셔터 스피드가 무엇이고 이것도 잘못됐네요. ISO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먼저 조리개부터 알아볼게요. 자,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DSLR 카메라는 순간적으로 셔터가 열리면서 빛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을 얼마만큼 열 것인지에 따라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초점과 관련된 피사계 심도를 조절합니다. 조리개의 수치가 클수록 조리개의 구멍은 작아지고요. 피사계 심도는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조리개 수치가 DSLR 카메라를 보시면 그 F를 이용을 해서 조리개 수치를 1.4, 2, 2.8, 4, 5.6, 8, 11, 16, 22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크면 클수록 조리개가 구멍이 작아져요. 이렇게. 즉 빛이 조금 들어와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리개 구멍이 커져요. 즉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두운 날 빛을 촬영을 해요. 그러면 어두운 날은 최대한대로 빛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많은 빛을 받아야 되겠죠. 피사체에. 그러면 조리개 수치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빛이 순간적으로 조금만 탁 들어와도 나는 충분히 피사체를 충분히 잘 촬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죠? 자, 그래서 조리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빛을 많이 받고요.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받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그러면 무조건 빛을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나는 이쪽에서 촬영을 해야지. 그죠? 낮은 수치에 촬영을 해야지. 가급적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낮게 촬영을 하면 피사계 심도가 낮아져요. 피사계 심도란 건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요. 촬영자가 여기에 있는데 피사체가 여기에 있고 배경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피사계 심도는 뭐냐면 피사계 심도가 높다는 거는 이 물체와 이 물체가 최대한 다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사계 심도가 낮다는 건 뭐냐면 얘는 선명해 보여요. 근데 뒤에는 다 뿌옇게 뽀샤시하게 쭉 다 날아가 버려요. 이걸 우리가 피사계 심도가 낮다고 합니다. 자, 1.4로 가면 빛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피사계 심도가 낮아져요. 즉 이렇게 산이 있고 어떠한 물체가 있다 그러면 얘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뒤에 산은 다 뿌옇게 날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리개 수치가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산이 있고 내가 어떤 물체를 찍는다. 그러면 이 산도 웬만큼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촬영하려는 피사체도 웬만큼 선명하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리개 값은 굉장히 중요해요. 낮으면 낮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셔터를 낮게 갈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탁 셔터를 낮게 가면 떨림은 방지할 수가 있고 좋은 좋은 품질의 작품을 얻어낼 수가 있지만 피사계 심도가 너무 낮아지다 보면 일부분만 이렇게 선명해 보이고 나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뿌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피사계 심도를 너무 높여요. 그럼 다 선명하게 나온 거 좋지만 빛이 들어오는 그 구멍이 작기 때문에 셔터를 길게 가지고 가야 돼요. 셔터를 오랫동안 열고 있어야지 충분히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손의 약간 미세한 흔들림도 다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여러분이 그때그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리개 하나만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할 때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ISO를 다 세 가지를 다 병합적으로 다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리개의 수치 낮으면 낮을수록 D가 뽀샤시하게 뿌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빛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일단 암기를 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셔터막이 열렸다가 닫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되어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쭉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자, 처음에 살펴봤던 그림으로 가볼게요. 셔터 스피드가 열리는 거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조정을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죠. 요 그림이죠. 셔터를 탁 누르면 이 셔터가 위로 탁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면서 이 빛이 이제 위로 튕겨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시모스 판에 닿아서 여기서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셔터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있죠. 이거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 촬영하는 사람의 자유자재로.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이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해서 빛에 들어오는 양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분의 1초 굉장히 순간이죠. 아주 눈 깜짝할 새만큼 셔터가 빠르게 타닥하고 눌렀다 닫히는 겁니다.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치가 작을수록 빛의 양은 줄어들며 흔들림 없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셔터가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그만큼 손의 떨림은 막을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빛이 작기 때문에 조리개를 많이 개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러면 숫자 커져요.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30분의 1초 가다가 2분의 1초까지 0.5초죠. 수치가 이렇게 커지면 셔터가 올라갔다 내려가 닫혔다가 열리는 속도가 늦어요. 늦으면 빛은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건 장점이지만 그만큼 손의 떨림이 많이 표현이 되겠죠. 흔들림이. 그래서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조리개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은 많이 받아들이는 대신 피사계 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뒷 배경이 뿌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의 양은 조금 줄어들어요. 하지만 흔들림, 아주 미세한 흔들림도 다 피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ISO입니다. ISO란 빛을 받아들이는 입자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높으면 빛을 충분히 받아들여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지만 입자의 크기가 커진 만큼 사진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iOS 수치를 보면 50이 있고 100이 있고 200에서 6400까지 가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받아들이는 입자의 크기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입자가 요만한데 6400에서는 이만해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사진이 굉장히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최대의 장점인데 반대로 이렇게 입자가 커진다는 거 어떤 사진을 봤을 때 모자이크처럼 입자가 막 커지면 거칠어지죠 사진이. 그래서 너무 ISO를 높이면 사진이 거칠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ISO가 있는데 조리개가 됐던 셔터 스피드가 됐건 ISO가 됐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사진은 많이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가면서 서로 조화롭게 수치를 맞춰 나가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딱 표준화되어 있는 조리개는 몇에 놓고 셔터는 몇에 놓고 ISO는 몇에 놔야지 가장 좋은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상황에 맞게 자기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를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거 알아봤고요. 실습은 여러분들이 DSLR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주 찍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리개가 1.4, 2.2, 2.8, 4 이렇게 하고 쭉 올라와요. 조리개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땠다고 그랬어요? 피사계 심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낮으면 낮을수록 피사계 심도 낮아져요. 그래서 조리개가 1.4일 때는 뒷 배경이 거의 뾰게 안 보이죠. 그러다가 30이 조리개 수치를 많이 올리니까 뒷 배경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대신 빛의 양은 조금이고요. 여기는 빛의 양은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초예요. 흔들림이 거의 없이 순간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 경기나 이런 데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가다가 점점점 셔터 스피드가 늦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세한 떨림, 손의 미세한 떨림 등을 포함한 아주 미세한 떨림도 흔들림도 다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사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굉장히 밝아져요.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여기는 빛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ISO입니다. ISO는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입자가 커지기 때문에 사진은 굉장히 밝은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입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얘가 여기 이쪽으로 올수록 수치가 커질수록 많이 받아들여서 밝아지고요. 여기는 조금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를 여러분이 세 개를 다 같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셔터 스피드 보통 일반인들 기준으로 해서 125분의 1초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게 좋아요. 이 이하로 내려가면 미세한 손떨림이 사진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25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최소 125분의 1초보다 작은 셔터 스피드 수치에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2.8 이하로 내려가면 내가 정말 포커스를 맞춘 부분 말고는 거의 다 뿌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제가 권장드리는 건 한 4에서 5.6을 두시고요. 풍경 같은 거 찍을 때 풍경은 전부 잘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단체 사진을 찍는다. 학급 한 50명 쭉 앉아있는데 단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 학급에 있는 학생들 모두 다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럴 때는 11 이상, 11, 16 이렇게 수치를 높여놓고 찍어야지 필사계 심도가 깊어져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SO는 기본이 100인데요. 빛이 모자란 상황에서 빛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좀 올려서 찍으시되 이것도 한 1600, 맥시멈 1600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이상 가시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결과물에 약간 거친 노이즈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안에서 여러분이 많은 촬영을 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얘기를 할 텐데, 자, 오늘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좀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게 DSLR 카메라는 벌써부터 배울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무한 반복을 통해서 자꾸 촬영을 하다 보면 또 자기 손에 익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동영상 강의니까 하나씩 여러분이 짬짬이 계속 무한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란 건 뭐냐면 사람의 눈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빛을 이용하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합니다. 각각의 빛은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물리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을 색 온도라고 하며 단위로는 켈빈을 사용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무슨 얘기냐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실제로 우리 사람의 눈은 어떠한 물체, 뭐 가까이 있는 연필이나 볼펜을 우리가 본다. 연필이 이렇게 있어요. 연필을 본다 했을 때 아침 빛이 좀 모자른 아침, 빛이 많은 대낮, 그다음에 빛이 조금 모자른 저녁, 노을 졌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연필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사람의 눈은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빛이 좀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도 빨간색으로 느껴져요. 빨간색 연필이라면. 그리고 대낮에 빛이 아주 풍부한 대낮에 봤을 때도 빨간색입니다. 또 빛이 좀 없는 저녁에 봤을 때 노을이 졌다 하더라도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처럼 스마트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그 빛이 없는 상황에서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약간 푸른기가 도는 청색기가 도는 파란색, 빨간색이 보일 수가 있고요. 낮에는 빛이 워낙 좋으니까 또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밤에 노을 졌을 때는 약간 누런 빨간색으로 오렌지 색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춰줘야 돼요. 각 상황에 맞춰갖고 항상 얘가 갖고 있는 고유의 빨간색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색상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의 온도는 이제 저녁이에요. 이 부분을 저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녁에 노을 질 때에 이런 그 낮은 칼빈 값이 낮은 색 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낮에 보는 거 있고, 그다음에 새벽이나 아침에 이렇게 빛이
푸른색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빈 값을 이용해서 뭐 텅스텐 계열에서는 이 정도래요. 그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고, 그다음에 낫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플래시를 촬영할 때는 이 정도고, 그래서 수치인데 이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AWB 있죠. 처음엔 요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고 그래갖고 자동으로 컴퓨터 DSLR 카메라에 있는 센서가 주변 환경에 맞춰서 채광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조금 전문적으로 할 때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물을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세팅을 저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처음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많은 실습을 통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처음엔 그래서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시고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간 누런빛 돌죠. 약간 저녁에 촬영한 듯한 약간 그런 촬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올바른 색을 다 표현했고, 새벽에 촬영한 듯한 푸른기가 도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상황에 적합한 카메라를 선택. 촬영 용도에 맞게, 자, 상황에 적합한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자, 처음 하나씩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본 건데,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적합한 너무 고가의 카메라를 또 선택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옆 주변 분들의 조언도 많이 들으시고요. 하면서 적절한 가격선에서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촬영 용도에 맞게 DSLR 바디를 결정합니다. 제품 사진을 좀 찍는다. 집에서 쇼핑몰을 이용해서 제품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집에 아이들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꼭 정답은 아니지만 100만 원 이하의 DSLR 카메라 바디를 결정하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진은 다 웬만한 사진은 다 촬영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싼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의 고가의 DSLR 바디를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 용도에 맞게 렌즈를 구입한다. 렌즈도 몇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 그리고 몇 백만 원 카메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적절한 수정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죠? 아니면 뭐 몇십만 원짜리 카메라를 갖고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렌즈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필름 카메라의 필름 사이즈와 동일한 풀프레임 DSLR을 선택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금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어서 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필름 카메라가 예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35mm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필름 하나의 크기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오면서 이 필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CMOS로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DSLR 카메라에 그 내장되어 있는 CMOS의 크기가 예전에 사용하는 필름 카메라의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의 CMOS 크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DSLR 카메라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1대 1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이걸 그리고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CMOS가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비싸요. DSLR 부속품 중에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줄였어요. 어느 비율로? 1대 1.6 비율로 이만큼을 줄였어요. 그래서 요거랑 필름 카메라 시절을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필름의 역할을 하는 CMOS 키 약간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약간 DSLR 카메라를 보급화 시킨 거예요. 가격을 낮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낮췄는데, 가급적이면 이거는 욕심을 낼 만해요. 풀프레임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색깔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조그만 시모스 갖고 표현을 못하는 면까지 얘는 다 표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이걸 풀프레임 바디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리고 조금 작은 거 이거는 우리가 크롭 바디라고 합니다. 잘라냈다는 거죠. 요만큼을 잘라내서 크롭 바디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에 액세서리가 있는데 카메라 액세서리는 무궁무진하게 엄청 많아요. 세로 그립, 플래시, 삼각대, 셔터 릴리즈 등이 있는데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전부 다 구입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메라 구입하러 가면 카메라 판매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많은 것을 구매하도록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장비만 갖추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DSLR에 입문한 경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무조건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촬영을 해봅니다. 항상 카메라를 소지하고 약간 무겁더라도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무조건 많이 촬영하는 게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는데 가장 큰 학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도 중요해요. 자, 후 보정을 위해 이미지 편집툴, 포토샵 등은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습니다. 사진만 잘 찍어서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떤 정말 좋은 작품을 얻어낼 수는 없고요. 사진을 잘 찍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다음에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후 보정을 할 수 있는 이미지 편집 툴, 포토샵 정도의 툴을 하나 정도는 잘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물은 꼭 분실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촬영 후에 그냥 내팽개치고 어디 놔두지 마시고요. 항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바닥이나 이런 데는 웬만하면 두지 마시고요. 지나가다가 발로 쳐서 렌즈가 파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보관함, 책장이라든가 이런 보관함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습도에 좀 의외로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낮은 그 곳에다가 두는 것도 습도가 높은 곳에서 두는 것도 좋지 않은 관리법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씁니다. 당연히겠죠. 많이 촬영을 하고 좋은 사진을 많이 보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촬영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좋은 작품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DSLR 카메라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제가 필수적인 내용들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면 시간을 내서 한 두세 번 정도 동영상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는데 DSLR 카메라는 무엇인지 컴팩트 카메라하고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도와 빛, 어떤 구도에서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빛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조리개가 무엇이고 셔터 스피드가 무엇이고 ISO가 무엇인지 개념을 아시고 촬영을 할 때 적절하게 설정을 해서 꼭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어려운 얘기인데 처음에 입문할 때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카메라를 구입하실 분들은 카메라를 너무 고가의 카메라보다는 보편적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처음에 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얘기로 또 학습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